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두고 100년이 넘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약 하나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현대의학과, 깊은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려는 전통적인 방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신건강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역사 속에서 4번의 거대한 전환점, 말 그대로 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라면 어떠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혁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대화를 통해 사람의 깊은 내면, 그 무의식을 탐험하려 했던 프로이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약물로 뇌에 직접 작용하려는 현대 정신의학이 딱 버티고 있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의 정신의학이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선 거죠. 생물학적인 치료법이 심리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증상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현재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갈등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움직여온 4개의 거대한 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100년 넘게 싸워온 사상들의 전쟁,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논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행동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복잡한 기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본주의의 주장처럼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선택하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일까요? 근데 이 거대한 논쟁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의 150년 동안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나가듯이 하나의 생각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반작용처럼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이 복잡한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식을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B는 P와 E의 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행동, behavior는 그 사람 자체, person와 그를 둘러싼 환경, environment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심리학의 모든 논쟁은 결국 이거였어요. 사람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꼭 시계추 같아요. 사람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면 아니야, 바깥의 행동이랑 환경을 봐야 해, 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을 어떻게든 합쳐보려는 시도, 합이 나타나죠. 모든 새로운 생각은 그 이전에 있던 생각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딜레마, 그 중심에 있는 학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맥을 잇는 역동정신의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흔히 대화치료라고 하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어떤 학파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갈등에 집중하고요. 또 어떤 학파는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주목하죠. 또 다른 학파는 나라는 존재,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탐구합니다. 정말 다채롭고 풍부한 세계죠. 지금까지 우리가 꽤 많은 역사랑 이론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수수께끼 속에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3년 전에 한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 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그 딸이 제 아버지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제 의붓딸은 제 새어머니가 됐고요. 제 아버지는 제 사위가 되어버렸죠. 상황이 점점 꼬이죠? 이 남자는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족보상 제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 딸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들리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남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가족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남자 셋과 여자 셋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핵심은 복잡하게 얽힌 호칭이나 관계도가 아니에요. 그 밑에 깔린 아주 단순한 인간적인 현실, 바로 그거죠. 이 수수께끼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지 사람을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진단명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둬버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수수께끼 속 남자가 복잡한 호칭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단명이라는 거미줄에 갇혀서 정작 고풍받고 있는 그 한 사람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좀 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울크스라는 사람이 말했듯 마치 거울로 둘러싸인 방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증상의 조각이 아니라 복잡하고 때론 모순적이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한 인간의 전체 모습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 아닐까요?